2055년이면 국민연금은 바닥이 난다.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계산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 즉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뒤 17년간 멈춰 있는 국민연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적 난제인 이 문제 해결을 3대 추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후 21대 국회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2055년으로 예상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후는 안전하냐는 근본적 질문에 정치권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55년이면 그렇게 먼 훗날 이야기도 아닌데요? 네, 그보다 앞선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요. 받는 돈과 내는 돈의 비율부터 다른 공적연금과의 관계 설정 문제까지 건건이 부딪혔습니다. 1%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의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될 만큼 모두가 꺼리는 연금 개혁이 또다시 표류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22대로 넘기자고 하는 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달리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들어섰고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는 새로운 연금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안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한 개혁안이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네, 먼저 형평성 문제는 쉽게 말해 한참 뒤에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조금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중장년 세대는 더 내도록 연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는 돈, 즉 보험료율 인상폭을 세대별로 다르게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매년 1%포인트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평성은 젊은 세대 부담은 줄이고 연금 수령을 곧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건데 그러면 연금의 지속성은 어떻게 제고하겠다는 겁니까? 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나 출산율,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같은 모수를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금 재정이 악화하면 이미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거나 또 수급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모수개혁,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건 연금 고갈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추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구조개혁에 더 힘을 실은 건데요. 일각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여러 연금 제도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안정적인 연금 체계를 다시 짜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새로운 연금 체계로 통합이 되면 받는 돈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동일한 조건일 때 그 공무원연금 혹은 사학연금이 25% 정도 더 받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2배 더 내거든요. 그동안의 공무원들은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의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한다는 그 장점 하나를 믿고 힘들게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조개혁이 왜 어려운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그리고 자동 안정화 정책 같이 이번에 정부 방안도 앞으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되죠? 네,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야권과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장년층의 반발 등 세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는 연금 개혁 이슈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팩트 추적이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연금 납부와 수령이 현실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개혁의 필요성은 느낀다는 10대부터 연금 재원을 떠받치는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 은퇴와 연금 수령이 머지않은 50대 마지막으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0대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진짜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네요. 네, 다들 일정이 바쁘셔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저는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1년씩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대 불문 같은 생각이신 듯한데요. 연금 개혁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개혁 방법을 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득 주체율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가장 시급한 개혁은 저는 이제 구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젊은 나라였을 때 만들었던 연금 제도가 지금처럼 좀 저출산 고령화가 좀 심해져서 인구 구조가 바뀐 나라에서의 구조와는 이제 맞지 않는 게. 근데 그게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을 위한 구조개혁이지? 무엇을 맞추기 위한 구조개혁이지? 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효율성을 가지고 또 할 것인가? 그 모수에 맞춰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개혁의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근본적인 문제인 이제 인구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국민연금 문제는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수개혁, 구조개혁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요.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가장 많은 짐을 짊어질지도 모르는 10대 유희준님은 연금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저희 10대나 그 이후에 태어날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2015년생은 나중에 소득의 22%를 내야 하고요.
25년생은 소득의 29.6%까지 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연금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중에서 30만 원 가까이에서 4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큰 비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모수개혁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이견이 있었지만 43에서 45%를 언급했습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몇몇 분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구조개혁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지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 구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거냐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초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이죠. 저는 그 각각 제도들을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쉽게 우리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그들은 노후에 받는 게 부부가 합쳐서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왜 그러냐면 납부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납부 금액이 많았던 거죠. 우리 퇴직금 받잖아요. 퇴직금 받으면 8.3%란 말이에요. 평균. 그러면 그걸 합치면 거의 거기에 비슷한 수준인데 왜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냐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60대 손 기자님의 경우에는 지금 유일한 연금 수급자이신데 이 연금을 받으면서 만족하셨거나 또는 아쉬웠던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연금 수급한 지는 지금 한 10여 년쯤 됐고요. 이제 가미료가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연금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금액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돌려받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후세대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수급 연령을 뒤로 밀어야 된다는 거에는 현재는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60세까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간인데 6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데 필요 조건으로 장년 연장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지금까지 연금개혁에 대한 각 세대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각 세대별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의 의무가 주어지는 국민연금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노후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0대부터 60대까지의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의견이 모이다 보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금개혁의 해법은 없을지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연금개혁이 진행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연금개혁 문제가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곤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한 제2의 국민연금, 즉 구연금과 신연금을 나누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연금 체계에서 납입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새롭게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새 연금 체계를 만들면 젊은 세대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게 아닌 본인이 낸 돈을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거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구조개혁 위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이 유권자의 판단만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이제 깨기 위해서는 좀 큰 결단이 필요하고 대폭적인 구조개혁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구연금에 밑빠진 독은 결국
정부 재정, 즉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입니다.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연금 개혁에 나선 외국은 어떤 과정을 밟았을까요? 지난 2023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역시 연금 고갈 위기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거셌습니다. 정년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은 곧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국민 127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여했고 연금 개혁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리 불신임안까지 제출됐습니다.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f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compte tenu du texte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modifié par l'amendement déposé par le gouvernement, est considéré comme adopté. 9표 차이로 부결되며 연금 개혁안은 처리됐지만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위기에 직면했던 일본은 20년 전 연금제도 수술에 나섰습니다. 100년 안심 플랜을 목표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회사원과 공무원 등은 이외에 월급에서 추가로 일정 비율을 후생연금에 납부합니다. 특히 후생연금 보험료율, 즉 내는 돈 비율은 18.3%까지 올렸습니다. 그 뒤 추가 인상은 아직 없지만 기금 재원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재원의 안정성을 높인 건데 인기 없는 개혁의 대가는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의 선거 패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라마다 사회 경제적 여건이 다른 만큼 어떤 방식의 연금 개혁이 꼭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참고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각국이 연금개혁을 하게 되는 배경과 또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양상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개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사실 주요한 레퍼런스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만의 정답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세대별 이해관계, 경제 성장률, 그리고 나라의 재정 여력까지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그만큼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참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연금 고갈 시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연금 개혁 추진에 열쇠를 진 정치권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유겠죠. 안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